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인터뷰에서는 자주 뵀었는데 그렇죠. 예. 토론도 과거에 많이 하셨는데 요즘엔 토론하는 모습을 많이 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의원이 처음 돼보다 보니까 예. 의정 활동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 토론보다는 정책 활동 많이 했던 그런 지난 1년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무슨 운명인가 싶습니다. 제가 당선을 도운 대통령 2명이 탄핵의 궤도로 빠지게 되고, 근데 제 개인에게 정치가 험난한 것보다 국민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또 마음 상하실지 요즘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게 2012년인데요. 그때부터 정치는 꾸준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심에 검투사 정치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투사 정치라는 건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제 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하는 이제 정치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 기억에는 정치 보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정권이 넘어갈 때마다 특히 노무현 이명박 교체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대 진영의 특히 수장을 어떻게든 쓰러뜨려야지만 우리 정권의 정통성이나 이런 것이 확보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거기에 많은 힘을 쏟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정치 한복판에 등장하게 되고 그게 권력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수사기관에 장을 했던 사람 같은 사람들이 정치에 직접 진출해가지고 그 검사 정치를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것을 만들어버렸거든요. 저는 이 판을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독수독과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요. 저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 한복판에 있었고 일정 부분 제가 반성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국민의 삶에 중요한 정책 아젠다를 다룬 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든 경제 공약, 교육 공약, 안보 공약, 토용 공약 정말 기억 안 납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검투사 정치 속에서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가지고 대장동이 누구 거냐 아니면 서로의 배우자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로 선거를 치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는 지금 이미 벌어진 아까 이철희 수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의 귀책은 너무나 명확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독수독과의 정치 과정을 남겨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누군가가 다시 한번 검수사 정치에 가까운 그런 정치 하려고 한다면은 국민들이 좀 심판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요. 저는 계엄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저는 사실 믿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엄 처음 터졌을 때 같이 식사 중이던 지인한테 북한이 왜 쳐들어왔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계엄이라는 건 그런 상황 아닌 발동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깨져서 대한민국 전체가 당황한 거고요. 당연히 그 당황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안정시키는 과정 속에서 범야권에서 다소 제가 봤을 땐 절차적으로 무리했을 수도 있고 다소 좀 너무 빠르게 진행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그 이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 박효신 시장님 말씀에 대한 반박으로 드리고요. 저는 근데 지금 이건 또 지적해야 될 게요. 민주당에서 결국에는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그 일정한 처음에 혼란기가 지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합법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그 치세를 끝내고 다음 시대를 준비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진지한 자세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또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일례로 이제 탄핵을 과도하게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빨랐다는 지적이 그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에도 보면은 최상목 대행도 탄핵하겠다 사실상 협박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민주당이 단순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 외에 다른 것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께서 의심하는 순간부터 저는 민주당의 주도권이 많이 빠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자신의 관저에다가 철조망을 둘러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좀 평가하고 싶고요. 저는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권 안정감을 좀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최근 한 1, 2주간의 전국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사실상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잠깐은 좀 숨고르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구분해서 제가 한 가지 보태자면 저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좀 과속했다 생각한 지점 또는 지금이라도 좀 조절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이야 탄핵이 됐지만은 탄핵되기 전에 범야권의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유승민, 김무성 등의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당시 여당 내에서도 상당수의 인원이 동참해가지고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사실 탄핵에 동참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절차라는 것이 좀 더 스무스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고지까지 8명만 남았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냥 압박과 협박 전략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등장한 단어가 뭐냐면은 내란 공범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경호 대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이런 정황도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여당 의원 중에 제가 지금도 많이 얘기를 해보면은 그날 그걸 사전에 알고 있었던 인원이 많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럼 큰 틀에서 내란 공범이라는 것을 적용하려면은 굉장히 그들이 고의적이고 구체적으로 내란에 동조했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내란죄가 방조자를 이렇게 넓게 본다 하더라도 너무 이게 센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통합진보당 때려잡겠다고 종북이라는 단어를 개발했어요. 근데 그 단어에서 종북이라는 건요, 반역자예요, 거의. 근데 그걸 좁게 써야지 오히려 그 사람들 색출하고 처벌하는 게 쉬운 것이고 사회적으로 또 분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개발한 단어가 뭐냐면 친노 종북이에요. 친노면 종북이다예요. 그러면 거의 대한민국에서 한 몇십 %의 사람들을 다 이제 거의 뭐 국가 반역으로 모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아싸 혹이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넓은 나와 정견이 다른 집단을 전부 다 심각한 범죄 집단을 모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 아까 우리 박 씨님도 공화의 의미를 얘기해주고 하셨는데 도저히 이거를 정치로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걸 그런데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도 외람되지만은 탄핵 이후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유모 씨와 한모 씨를 내세워가지고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수사해가지고 감옥 보내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러면 지금 와서 왔을 때 대한민국 정치나 사회 전반을 위해서 옳은 방향성이었냐. 그거 한다음에 오히려 유모 씨와 한모 씨만 승승장구했지.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나가려고 하네? 이건 당연히 반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이라도 저는 이런 부분 동료 의원에 대해 가지고 그냥 내란 공범이라고 계속 몰아붙인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설득해서 한 명이라도 내 편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가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 정 의원님도 특검법에 대해 가지고 조정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하신 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의힘도 들어와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특검법을 한다는 것 자체 그랬으면 더 빨랐을 겁니다. 절차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법을 지킬 수 저는 있겠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요. 우리 존경하는 정성호 의원님마저도 지금 그 정치의 영역에서 사법적인 설명 많이 하고 계세요. 원래 직업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박 시장님은 정치 영역에서 국민 여론을 어느 정도까지 설득해 나갈 수 있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8명만 모으면 탄핵이다 이런 심리냐 아니면 최대한 다수의 의원들의 동의를 모아가지고 이 절차를 끌고 나갈 것이냐의 선택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또 한편으로 또 조급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요건에 문제 없고 판사가 문제 없다 했으니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실제 집행으로 가보니까 공수처가 하느냐 경찰이 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이제 그들 기관 내에서도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공수처가 경찰에 떠넘기려고 했다는데요. 근데 그럼 이 판은 그럼 언제부터 짜여진 것이냐. 물론 예전에 수사권 관련해가지고 조정하고 할 때 도대체 어떤 바보가 내란을 일으킬 거라 생각하겠냐 하고 이렇게 조정했겠냐 하는 거는 사후적인 좀 지적이지만은 결국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첫째 뭐 이런 시스템적인 미비가 있었다. 이것도 정치권에서 약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더더욱 그러니까 안타까워지는 게 특검의 지점이라는 거죠. 특검을 최대 다수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통과시켜 가지고 수사 범위도 다 합의해 가지고 잡으러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절차로.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 잡아도 누가 수사할 것이냐고 또 이제 한번 반반 갈아 수사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나. 지금 그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타협의 정치를 빨리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번에 그래가지고 외환죄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처리하자는 입장들이 나오고 이런 것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더 가속화돼 가지고 정말 이거는 여야가 합심해 가지고 빨리 잡으러 들어가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비슷합니다. 예.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철희 수석님 말씀하신 건 원론적인 거고요. 체포되면 48시간 조사받고 구속되겠죠. 영장 청구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떼어놓고 생각하라는 거는 너무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가는 순간 나한테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것이고 나는 다시 햇빛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판단하니까 저항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도 출석하면은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할 테니까 역시 나에게 똑같은 거니까 못 나간다 이렇게 본인의 논리를 세우겠죠. 예. 어느 누구도 공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고 진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심판에 성심성의껏 임하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은 체포영장을 그럼 보류해주자라는 타협안 정도를 제시하면 나오려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말하는 거 좋아하는 분이니까 나와가지고 자기 변론 막 하겠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는 교착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거고요. 물론 헌법재판소는 저도 뭐 많은 분들에게 공감하는 게 이례적으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판단은 빨리 나올 거로 보이는데요. 판단은 빨리 나오는데 자꾸 이런 분위기가 고조돼서 진영 대립이 고착화되면요. 저는 발표는 좀 뜸을 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헌법재판소도 당연히 중요한 헌법기관으로서 이 결과 발표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심리기간이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에 비해서 현저히 짧다. 그러면 결과가 만약에 인용으로 나왔을 때 인용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 같은 경우에는 부실 심판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저도 여러 가지 정보자 2월 중순이나 2월 말 정도에 탄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진영 대립 구도가 가속화되면서 저는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저도 지인들도 있고 한데 보수 진영에 지금 물론 가짜 뉴스 포함해가지고 팽배하게 퍼뜨리는 인식이 뭐냐면은 지금 관저 앞에서 벌어지는 공성전이 탄핵을 막기 위한 공성전이다라고 잘못 이제 퍼지고 있어요. 사실 아까 의원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탄핵은 탄핵대로 가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형사 피의자 윤석열 개인이 지금 그 감옥 가는 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지지자들 동원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단호하게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형사 피의자 윤석열이 개인이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까 봐 두려워 가지고 자신 측 의원들 40명 정도 동원해 가지고 거기다 뭐 백골단이라는 사람들까지 와 가지고 관저 앞에 인간 바리케이트를 친다. 이거는 공당이라면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명하게 갈라가지고 비판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나중에 뭐 조기 대선이 있든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일정이 있든 저는 그거는 떳떳하게 나가서 국민을 대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저는 그러나 이거 이미 국민의힘에 계속 나오는 말이 예를 들어 뭐 다수설 소수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의견도 있다는데 사실 저는 그건 또 상당히 정파성이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일 거라 생각하고 법원이 이렇게 냈을 때 법원이 이런 영장을 발부했을 때 집행 과정에서 이걸 다투는 경우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보면은 집행으로선 되고 인신에 대한 수색이든 아니면은 뭐 물건에 대한 수색이든 되고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나중에 그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뭐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절차를 취소하려면 준항고를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누구보다 잘 알 사람이 평생 수많은 사람을 구속시키고 평생 수많은 사람을 체포했을 검사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 환호받아가지고 대통령 자리까지 간 거고요. 근데 이걸 부정한다? 저는 개인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부정이라고 봅니다. 또다시 적폐청산 말에 죄송한 적폐청산하면서 자신의 동기였던 검사를 무리하게 압수수색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이런 법 집행에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윤모 씨, 한모 씨.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다 차치하고 지금 갑자기 요거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고 이거는 국민 설득하기 너무 어려운 예. 그런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한 번만 제가 보태고 싶은 게요. 지금 이 사실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치킨 게임이 대한민국을 지금 몇 년째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고 좀 봅니다. 여기서 굳이 제가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잘못이 있다가 아니라 이 열쇠를 풀 수 있는 주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 어디 밝히지 않았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으로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제가 대통령과 정말 친해서 매일 식사하고 술 드시는 거로 알려진 의원님 한 분을 제가 일부러 만나자 그래가지고 제발 여기서 이제 정치로 풀어가자 이제부터는 여야 협치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 마침 이제 조국 대표님도 사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만약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어떤 형을 선고받으면은 대통령께서 대승적으로 전혀 내키지 않으시겠지만은 사면 복권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서 얘기해 주시라. 다른 이유 하나도 없다.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존중하는 의미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해 주시라. 그러면 야당도 거기 화답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 대통령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지금 계엄도 안 생겼을 것이고 전국은 다른 방향으로 갔을지 모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은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판단해도 좋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혼란을 종식시킨 데 있어가지고는요. 저는 아까 말했던 특검에 대한 전향적인 어떤 합의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원하는 조건의 좀 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도 지금 이 체포영장은 적법하고 무조건 집행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이지만은
탄핵 심판이 병행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집행을 하지 말자고 수사기관을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타협책을 내밀 수 있는 건 오히려 지금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저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조금 타협점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하고 싶은 거죠. 예. 이준석 자, 의원부터 해보실까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아까 이철규 수석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그 전 탄핵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기각으로 나기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적용하려고 했던 혐의가 공동지감론, 경제공동체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 윤모 씨와 한모 씨가 창출한 논리지만은 이게 통할까는 사실 그 당시에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길어진다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원래 탄핵이라는 거는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로 빠르게 국가의 체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에서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90일도 길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최소한의 필요한 심리를 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공동지감론 따위와는 비교할 것도 없이 명징한 대통령의 사회 혼란 초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포고령이라는 것이 아주 정말 챗GPT만도 못한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포고령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론이 빨리 날 것이다. 근데 아까 말했던 이유로 결국 헌법재판소도 결국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의 안정인데 지금 자꾸 이렇게 사회 소요가 커지는 모양새로 가게 되면은 조금 그 안에서도 내부적인 고민이 있을 것이다. 발표 시점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뭐 빠르면 2월 중순, 2월 말, 늦으면은 3월 초까지 이제 가는 일정이 아닐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예. 하다고 봅니다. 예. 약간의 변수는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체포영장이 조기에 집행된다. 그래서 인신이 구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좀 잘하는 인사들의 표현으로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분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또 헌법재판소에 맨날 나오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그래도 아직까지 탄핵이 완료되지 않은 대통령이 나 억울하다. 내가 예를 들어 김용현 씨랑 뭐 했는지 실질적으로 대질신문하게 해달라. 뭐 이런 절차적인 것을 계속 제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실체를 지금 아까 말했던 포고령이나 이런 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실체를 규명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소에서 사실 그런 거 안 받아들여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치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의 탄핵이 지연되길 바라는 세력 입장에서는 아니 현직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대질신문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안 받아줄 정도로 급할 게 뭐냐. 예. 이런 식으로 여론이 또 이제 갈라질까 봐 그게 참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포 이후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오히려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지연 전술을 쓸 수 있다.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방식으로 적극 임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참여 안 했거든요. 탄핵 재판에. 예. 반론이 있으세요? 자, 이제 저는 개헌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려면은 적어도 바터에 가까운 어떤 것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터요? 예, 바터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예, 걸 예.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이제 그 사실 야당 대표들의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큰 모습을 보여주면은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라는 걸 그때 얘기했던 것이 그 중에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것이 개헌이었겠죠. 예. 그런 게 물밑 협상에서 당 원로들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제 정치 보복의 역사를 끝내고 개헌은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반대급부로 따라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개헌해놓고 나가지고 이제 개헌하자 그러면요 이거는 너 쫄리지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개헌 이후에는 개헌이 오긴 힘든 환경이다.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뭐 어떤 분이 후보가 될지 모르고 그분이 개헌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 누릴 거 권력 다 누리고 이제 정권 교체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 권력을 축소하자고 뭐 이런 정도의 피상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헌은 이 국면에서 되게 어렵지 않느냐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우리 대통령들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에 많은 분이 당선됐지만은 어떨 때는 우리가 놈놈놈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 뽑았던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 그대로 사람 좋은 분.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이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 성품을 봤을 때 사람이 좋아 보이는 분을 뽑은 적이 있었겠죠. 나중에 그분들이 어떤 평가 받는가는 별개로. 그 다음에 좀 뭐 나쁘다까지는 아닌데 실리적이고 뭐 이렇게 일은 잘할 것 같은 이미지.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당선됐겠죠. 근데 지금은 저는 명확하다 봅니다. 개헌을 겪고 나가지고는요. 이상한 사람을 뽑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함의 카테고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가 상정하겠죠. 예를 들어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사람인가, 또는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방탄을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 떠오르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카테고리를 보고 이런 이상한 사람은 이제 안 된다.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은 약간 배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사실 자꾸 이제 박 시장님은 이제 시스템적인 면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걸 보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함에 대해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어요. 선거 때 왕자를 쓰고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 근데 뭐 상대 후보도 보면 뭐 가족 간의 뭐 대화 이런 걸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상대평가로 자꾸 보다 보니까 그래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저는 단호하게 이번에 다가오는 국면에서는 이상한 사람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 그런 국민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의원님. 아, 이게 마무리 발언인가 이제? 예. 예. 제 끝까지 쓰세요. 아니, 저는 방금 전에 개헌 논의에 있어가지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 많이 접하지 못하겠지만 항상 나오는 아이템들이에요. 근데 저는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조금은 더 강도 높은 개혁의 개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광복 이후에 국가 주도의 어떤 그런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많이 이루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공공 영역에 대한 기대치도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걸 이끌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미 공공 영역은 민간 영역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미국에서는 우리가 하는 논의의 방향과 완전 정반대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선거의 모토를 걸고 당선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좀 바꿔낼 필요가 있다. 저는 과감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거는 애초에 정부가 하는 일의 영역 자체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대 정당이 지금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은 일단락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산업화 시대의 영광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정당, 민주화 시대의 영광을 바탕으로 운영된 정당이 계속 그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젊은 세대가 상당히 출렁임이 심한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관점은 자유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탄핵 과정이 있어가지고 초기에는 계엄이 그런 나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다음부터는 또 그 계엄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의 범야권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또 나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침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양쪽 진영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 과정에 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제가 내내 계속 얘기했지만은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지금 관저에 진입하느니 마느니 하는 시점에도요, 타협안을 누군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존경하는 정성호 선배님이 민주당에서는 역량과 그리고 또 의지가 항상 있으시다 믿기 때문에 정말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예. 바로 이어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